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교입니다. 불교예요. 불교는 뭐 3.5억 명의 그 신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현세보다 사후 세계와 영적 성취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네팔이죠. 네팔 지역의 그 시타르타라는 분이 어떤 창시했다, 시작했다,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금의 그 네팔 지역의 그 시타르타라는 분의 또한 종교적인 가르침, 뭐 이러한 것들이 기원이 된 그러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본 것처럼 아시아 국가죠. 아시아 국가들의 매우 깊은 영향을 주었죠. 뭐 중국, 한국, 일본, 뭐 기타 아시아 국가들. 이 불교의 경제적 시사점,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생활이나 활동,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가, 뭐 그 부분에서 또 유석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의 창출을 강조하지 않는다. 뭐 부유해지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을 뭐 그렇게 강조하거나 뭐 이렇지 않는다. 뭐 기업가적 행위를 강조하는 문화는 없지만 뭐 이를 받아들이긴 한다. 그렇게 하고 그 신분제도를 옹호하지 않으면 인도의 힌두교는 신분제도를 옹호했었습니다. 카스트제도. 하지만 불교에서는 신분제도를 옹호하지 않으며 개인의 이동성을 인정하여 개인의 이동성이란 거는 뭐 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뭐 그러한 사회 계층 계급에서 출생한 사람이라도 보다 높은 사회 계층이나 계급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한 개인의 이동성을 인정하여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개인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철저하게 카스트 제도, 그러니까 어떤 출신 성분, 출신 계급, 출신 카스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떠한 어떤 삶, 이러한 것들이 되게 제약되는 이러한 특성이 강했는데 이 불교에서는 그러한 이제 어떤 계급 사회 제도, 카스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옹호하거나 그러한 생각을 강하게 갖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수업 교재에 그냥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교수님이 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불교도 굉장히 그 아시아의 국가들, 뭐 중국이나 한국, 일본, 뭐 기타 아시아 국가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 미치고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교입니다. 유교, 컨퓨시아니즘인데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1945년쯤에 사회주의 혁명 아, 이 일어나서 지금의 그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이게 설립됐죠. 수립됐는데 그 전까지 중국에서 사실상 중국을 지배했던 죄송합니다. 이거 공식적이가 아니고 공식적인이죠. 한국어로 공식적인 도덕 체계였습니다. 교수님이 아까 사상 체계라고 했는데 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국의 공식적인 중국을 지배했던 어, 사상 체계다 혹은 뭐 도덕 체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사상이다, 사상 체계다라고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크게 잘못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도덕 체계다, 도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수업 교재에서는. 그리고 이 유교는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얻는 개인적인 구원 뭐 이러한 것들을 좀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한국어로는 공자, 중국어로는 공쯔라고 하죠. 공쯔, 공자, 공자라는 분의 어떤 사상 이러한 것들을 기원으로 해서 그 발전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교라는 건요. 이것도 특별히 아시아 국가의 한국어로 지대한,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유교. 그래서 유교에서 핵심이 되는 가치는 높은 도덕성, 윤리적인 행동, 그리고 타인에 대한 충성, 뭐 이러한 것들이 크게 강조되는 어떤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교도 마찬가지로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가르침을 주는가, 그것과 관련된 그 시사점을 살펴보면은 유교의 세 가지 중심적인 가르침, 충성, 상호 간의 의무, 그리고 정직이라는 것은 유교 사회에서 사업 수행에 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거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왕에게 신하가 충성하는 것, 이런 거, 이런 충성, 그리고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 간의 의무, 그리고 정직함, 이러한 것들이 높은 가치로 강조됩니다. 유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러한 것이 특히 중국이나 한국, 일본, 뭐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사람들의 어떠한 생각, 태도, 행동 이런 거에 매우 깊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회사에서도, 자, 회사도 어떻게 돼요? 회사도 일반적으로 나보다 더 직급이 높은 상사가 있죠. 상사가 있고, 요 직급이 낮은 일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직원은 나보다,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영어로는 로열티라고 그러는데, 충성하는 것이 유교에서의 가르침이죠. 유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유교의 가르침이 큰 영향, 지대한 영향을 준 중국이나 한국, 일본 이런 아시아 국가에서의 어떠한 조직 생활, 특히 그 회사 생활 이런 곳에서는 어떤 나보다 직급이 더 높은 상사에 대해서 직급이 낮은 부하 직원이죠. 부하 직원은 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상사의 지시 이거에 따르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상사와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의 갈등, 혹은 뭐 직원들 사이에서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 가지 회사를 운영하거나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돈, 어떤 갈등, 싸움, 이런 거에서 오는 어떤 그러한 것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의 가르침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뭐 경험이 많은 사람, 뭐 대표적인 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나이가 어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되고, 뭐 충성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죠. 이게 회사나 아니면은 사업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한테 나이가 어린 부하 직원들은 충성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지시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유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비즈니스 사업하는 그러한 관계에서도 이런 유교에서의 그러한 충성이나 상호 간의 의무, 정직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강하게 나타나. 중국이나 한국, 일본 이런 아시아 국가들 유교에 강한 영향을 받는 국가는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유교 사회에서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상사에게 직원들이 충성하죠. 잘 따른다는 거예요, 지시를. 이렇게 하고 뭐 직원들 사이에서도 상호 간의 의무 및 정직이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어떤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갈등, 직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 회사를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꼭 회사 안에서가 아니고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업 관계를 갖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뭐 그러한 것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업 관계나 회사 운영이나 이런 데서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교가
강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국가, 그런 국가에서의 회사나 사업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일본, 그러니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게 패망을 했죠. 패망을 했어요. 미국이 원자폭탄을 그 일본의 주요 도시에 떨어뜨려 가지고 뭐 일본이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는데 그 이후에 1950년대, 60년대 그리고 한 1980년대까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부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일본 기업들에서 어떠한 이런 유교적인 그러한 가르침,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부하 직원이죠. 회사의 부하 직원은 회사의 상사에게 충성하는 거죠. 충성하고 또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냥 집단주의적인 거죠. 자기의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더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개인적인 삶이 희생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분히 집단주의적이고 유교적인 이러한 특성이죠. 이러한 것들이 일본 회사가 어, 한 1950년대, 한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일본 기업들, 일본 회사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고 일본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세계 시장을 제패하는 그렇게 해서 큰 부를 이루고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가 크게 발전하는데 관련이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수업 교재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소개돼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나 일본 사회의 어떤 집단주의 문화 그리고 어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혹은 뭐 직장에서의 어떤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에서 충성하는 그러한 문화 그리고 내가 일하는 회사에 충성하는 그런 집단주의, 유교적인 문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런 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러한 문화들 이러한 게 일본 기업의 경쟁력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을 줬고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다음에도 1950년,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크게 발전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것은 많은 이제 국제경영이나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의 가르침이죠. 뭐 특별히 이제 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충성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 어떤 회사 생활이나 회사의 문화 이런 거에도 아주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그 아시아 국가들, 중국이나 일본, 한국 그리고 그러한 문화들이 그 이 국가들의 어떤 회사, 기업의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국가의 어떤 경제가 발전하고 이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러한 일본이나 중국, 한국 이러한 국가 혹은 이러한 일본이나 중국, 한국이라는 국가 기업들도 서구화되죠. 서구화됩니다. 서구 선진국의 여러 가지 그 문화나 이런 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유교적인 어떤 가르침, 집단주의적인 가르침 이런 게 좀 많이 변화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이들 국가들의 어떤 기업이나 국가 경제가 이렇게 과거 한 60년대부터 해서 이렇게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거는 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소개를 드렸고 우리 수업 교재에도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교라는 것이 아시아 국가들이죠. 중국이나 한국, 일본 이런 나라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직장 생활, 회사의 문화 이런 거에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종교는 뭐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제 언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수단인데 음성적인 게 있고 비음성적인 거죠. 말로 하는 것, 음성적인 게 있고 말 아닌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스포큰과 언스포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음성적인 거는 말로 하는 것, 그리고 비음성적인 거는 뭐예요? 표정이나 개인의 공간, 손짓, 뭐 이런 언어를 통하지 않는 의사소통 방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음성적인 것과 비음성적인 것, spoken, unspoken 모두 다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문화의 특징에서 뭐 하나 이상의 언어를 가진 국가는 대부분 하나 이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언어는 영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다.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의 특징, 뭐 국제적 비즈니스에서 영어의 사용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비록 영어가 널리 통용되더라도 현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며 일부 경우에는 거래 성공의 어떤 비즈니스 성공의 관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고 다른 국가 문화의 비언어적인 뭐 신호나 비언어적인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실패하기 쉽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그 비 비언어적인 거죠. 그 unspoken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데 그 많이 관련돼 있는데 뭐 그러니까 뭐 꼭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뭐 몸짓이나 손짓, 표정 뭐 이러한 것들도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각 나라 국가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동일한 몸짓, 표정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어떤 국가에서는 그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그런데 또 다른 국가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뭐 몸짓이나 신호 뭐 이러한 것들이 국가마다 혹은 국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서 의사소통하는데 어떤 오해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소리로 내는 거죠. 우리가 언어.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비언어적인 것, 뭐 몸짓이나 표정 이러한 것들도 그 각 국가마다 각 국가 출신 사람마다 동일한 표정이나 몸짓인데도 그 의미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국제 경영하는 기업들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양한 국가 그리고 국가 사람들한테 판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 어드버타이징, 광고도 해야 되고 그 제품 서비스의 어떤 브랜드 이름, 상표 이름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언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서 뭐 크게 뭐 실패하는 경우나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하거나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뭐 브랜드 이름, 상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이름이 특정 국가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지만 또 다른 국가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좀 한국어로 저속한 뭐 그러한 의미를 갖는 어떤 브랜드 이름, 상표 이름이어서 크게 그 좀 손해를 보거나 실패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국제 경영하는 기업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 상표 이름을 짓거나 이런데 각 국가마다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달라서 그, 그 이름이 좀 부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지는 국가에서는 크게 그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실패하는 뭐 그러한 사례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말로 하는 그런 언어뿐만 아니고 말로 하지 않는 어떤 표정이나 몸짓 뭐 이러한 것들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비즈니스 하는 사업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의 브랜드 이름을 짓는 거나 이런 거에서 국가 간의 어떠한 문화적인 차이죠. 그런 언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하고 뭐 이런 비언어적인 것과 관련해서 그 정말로 그 교수님이 체험해 본 건데 어떤 개인의 공간이죠. 개인의 공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문화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같은 좀 가족적이고 집단주의적인 문화. 멕시코나 한국 같은 좀 집단적인 문화에서는 여러분들도 느낍니다만은 어떤 우리가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카트를 밀면서 카트를 이렇게 가지고 밀면서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사이의 간격 혹은 거리라는 게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멕시코나 한국이나 이런 데는 마트에서 이렇게 카트를 밀고 이렇게 그 물건을 필요한 물건을 넣고 사는데 사람들 사이에 그 거리 개인 공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서구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개인의 공간이죠. 거리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자기의 어떤 개인의 어떤 공간이나 거리나 이런 거를 확보하고 지키려는 이러한 경향이 문화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뭐 물건을 살 때 카트를 이렇게 밀고 가는데 미국이나 이런 국가의 어떤 이제 특별히 이제 백인들이죠. 백인들이 주로 이렇게 사는 그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그 카트나 이런 거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물건 사러 갈 때 서로 공간, 거리를 정확하게 떨어뜨려서 서로 그러한 공간, 거리를 존중해 주면서 쇼핑을 하는 그러한 거를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나 멕시코나 이러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그런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 카트를 이렇게 밀고 가면서 쇼핑을 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거리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죠. 그런 건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아주 백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미국의 도시나 이런 데는 굉장히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카트를 이렇게 밀고 쇼핑할 때 그 거리, 공간 이런 개념들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매우 뚜렷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쇼핑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떤 공간이나 거리 이러한 개념들이 어떠한 이제 서구 웨스턴 사회에서는 좀 철저한 반면에 이제 멕시코나 한국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좀 덜한 거죠. 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비언어적인 거예요. 비언어적인 어떠한 것들도 분명히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국가 사람들이나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일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자,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뭐 교육과 관련해서도 한 국가의 교육이죠. 특별히 공교육, 공적인 교육도 그 국가 사람들의 어떠한 가치관이나 규범, 태도, 행동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교육을 하느냐, 어떤 식의 교육이 강조되느냐, 한 국가에서. 그것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국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 태도, 가치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당연히 그 국가의 어떤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공적인 교육, 국가에서 지정한 내용을 교육시키는 공적인 교육이 이 국가는 더 강한가? 아니면은 사적인 교육, 국가에서 정한 내용을 강제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반 교육기관에서 하는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적인 교육이 강조되는가? 뭐 이러한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문화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에서 강조하는 내용들, 교육의 방식, 강조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그 국가의 사람들의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국가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고 뭐 각 국가마다 교육적인
그 특징들이 다 있죠. 공적인 교육이 강한 국가도 있고 어떤 사적인 교육이 강한 국가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내용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챕터 4의 마지막인데 챕터 4의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거는 그 문화가 직장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뭐 그러한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그 어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 다국적 기업, 국제 경영을 하는 기업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 문화가 직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처리 방법과 관행은 현지 문화에 맞도록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문화와 프랑스 문화가 서로 다른 업무 관련 어떤 가치, 밸류들을 그 중요시 여긴다면 그러한 차이를 감안해서 뭐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혹은 뭐 프랑스에서 뭐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업무 처리 방법과 관행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문화가 직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문화가 직장에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러한 것들이 국제경영에서 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매우 유명한 연구가 이 기어트 홉스테드라는 분이 수행한 연구입니다. 연구예요. 그래서 뭐 거의 국제경영에서 뭐 거의 모든 국가의 국제경영 수업에서 소개되고 있는 문화 관련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어트 홉스테드라는 분이 어떠한 이제 문화가 직장에 미치는 영향 혹은 문화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 밸류죠. 어떠한 걸 중요시 여기는가. 그러한 생각, 그 사람들의 행동, 이런 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문화가 직장에서, 회사에서 직원들의 가치, 직원들이 어떤 거를 중요시 여기는가, 이런 것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매우 유명한 연구입니다. 지금 좀 머리가 벗겨진 분이죠. 이분이, 기어트 홉스테드라는 분인데,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1923년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셨어요. 2020년인가 이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1923년에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아니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저도 좀 최근에 알았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기어트 홉스테드란 분인데 2020년에 그 돌아가신 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어트 홉스테드 이분이 운영하던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 기어트 홉스테드의 연구는 국가 문화가 직장에서 직원들이 가치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매우 유명한 선구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IBM이라는 그 컴퓨터 회사죠. 거기에 심리 상담자예요. 직원들의 어떤 심리를 상담하는 심리 상담자로서 오래 일하면서 이 IBM이라는 회사가 그 대글로벌 회사잖아요. 다국적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 국가에 진출해서 사업 활동하는 뭐 컴퓨터도 팔고 뭐 그런 회사라 가지고 매우 다양한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직원으로 일하는 회사예요. IBM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이 IBM에서 직원들의 심리 상담자로서 일하면서 거의 10만 명 이상, 10만 명 이상의 IBM의 매우 다양한 국가 출신의 직원들, 이 직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밸류, 직장, 회사에서의 어떤 가치와 태도,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해서 그 연구 결과로서 약 40여 개국의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디멘전, 차원들을 이분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발견해서 그 학계에 보고했는데 매우 유명한 연구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IBM이라는 매우 여러 국가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직원 심리 상담자로서 일하면서 다양한 국가 출신의 IBM 직원 거의 10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 어떤 회사 생활 관련한 가치나 어떤 태도죠.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고 그 연구 결과로서 결국 그 40여 개국이나 되는 국가 출신의 그런 직원들이 어떠한 가치나 태도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국가의 어떤 문화 이런 거를 구분하는 어떤 디멘전 차원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홉스테드라는 분이 그 발견한 40여 개국의 어떤 문화, 그러니까 40여 개국의 그 40여 개국 출신의 직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나 태도 이런 것들을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40여 개국의 문화죠, 문화. 문화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디멘전 차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홉스테드란 분이 초기 연구입니다. 이게 아마 1970년대 정도 그때 이제 네 개 차원 40개 국가의 문화 혹은 40개국 출신의 사람들의 가치나 태도를 분류할 수 있는 네 개 차원을 제시했고 그 이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새로운 차원을 또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홉스테드란 분이 그 제시한 그 초기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차원입니다. 네 가지 차원은 이제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그 다음에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그리고 남성성 대 여성성.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차원을 발견해서 그거를 발표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40개국이 넘는 그런 국가 출신의 IBM 직원들의 어떤 가치나 태도,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40개국은 국가들의 문화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하면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그 다음에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남성성 대 여성성 이 네 가지 차원을 이렇게 그 초기 연구에서 한 70년대 정도에 발표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돌아가시 전에 계속 연구하면서 두 개의 문화, 세 각국의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두 개의 차원을 더 발견해서 추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네 개 차원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권력거리입니다. 권력거리. 그 파워 디스턴스란 거예요. 파워 디스턴스. 파워 디스턴스란 거는 이제 개인들 간의 육체적 및 지적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를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영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 조금 더 설명하면 그러니까 개인들 간의 육체적 및 지적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를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홉세대에 따르면 우리 속견의 내용입니다. 권력거리가 큰 문화를 가진 국가들은 육체적 및 지적 능력의 차이를 그냥 방치합니다. 방치해서 결과적으로 권력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권력거리가 낮은 문화를 가진 국가들은 그러한 개인적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불평등을 가능한 줄이려고 노력한다. 이런 그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파워 디스턴스, 권력거리가 큰 국가 혹은 국가 문화에서는 어떤 나타나고 있는 권력과 부의 불평등을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나 부유함의 어떤 불평등이 있더라도 그거를 사람들이 없애려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국어로 방임하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권력이나 부의 불평등이 있다면 그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한 문화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권력거리가 그 큰 국가 혹은 국가의 문화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거리라는 개념, 이러한 것이 크게 나타나는 국가 혹은 그 국가 출신의 사람들은 그러한 가치나 어떤 태도 이런 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게 권력거리, 파워 디스턴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 회피입니다. uncertainty avoida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회피, uncertainty avoidance가 굉장히 높은 사회, 그런 문화의 사람들은 어떤 불확실한 상황을 어떻게 돼요? 잘 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성을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한 상황, 이런 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잘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매우 높은 국가나 문화의 사회, 문화의 그 사회, 그런 사회 사람들은 그 불확실한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자꾸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의석교재의 내용 보면요.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은 문화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 명확한 경력, 경로, 퇴직연금 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상사가 보다 명확한 지시를 내리기 바라고 하위 사람들의 행동이 엄격히 통제되며 법과 규율을 중요시합니다. 반대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낮은 국가, 낮은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위험을 보다 잘 감수하는,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며 변화에 대한 감정적인 저항도 적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홉스테드가 제시한 40여 개국의 국가의 문화 혹은 그 국가 출신 사람들의 가치나 태도를 구분할 수 있는 두 번째 차원으로 제시한 거예요. 불확실성 회피, uncertainty avoidance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입니다.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자, 이거는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데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관계가 느슨하고 반면에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은 집단 속에 묻혀 살아가며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 혹은 강한 사회, 강한 문화에서는 어떻게 돼요? 문화에서는 어, 사람들이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그리고 개인은 집단 속에 묻혀서 살아가며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인주의 경향이 강한 국가,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느슨하고 루스하고 개인의 성취와 자유가 매우 존중되는 그러한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홉스테드의 초기 연구에서 40여 개국 이상의 문화를 구분하는 구분할 수 있는 디멘전 차원으로 제시한 마지막 네 번째 그 차원 기준이 남성성 대 여성성. 영어로는 masculinity, masculinity vs femininity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여기서 성이라는 거는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성이라는 거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그리고 직업적 역할의 관계,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디멘전,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석견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남성성 대 여성성, masculinity vs femininity 차원은 어떤 여기서 성이란 건 남성, 여성, 여자, 남자예요. 그것과 직업적 역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남성성이 강한 국가 혹은 남성성이 강한 문화에서는 성별로, 그러니까 남성, 여성별로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성취, 효과적인 권력 행사 등과 같은 전통적인 남성적인 value, 가치들이 이상적인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된다는 거예요. 남성성이, 그러니까 매스큘리니티가 강한 사회, 문화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반면에 여성성이 강한 국가, 문화, 그 페미니너티가 강한 국가 혹은 문화에서는 성별, 남성과 여성에 따른 역할 구분이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에 따른 역할 구분 혹은 남자의 직업, 여자의 직업 이런 식의 역할 구분 혹은 뭐 더 나아가서 어떤 직업에 관련된 구분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직업상으로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 직업상에서 어떤 동일 직업에서 남성과 여성 상에서의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라고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홉스테드가 IBM이라는 여러 국가에 진출해서 컴퓨터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는 이 기업에서 직원들의 그 심리 상담자로 일하면서 거의 뭐 10만 명에 가까운 그런 40개국 이상의 출신 직원들의 어떤 가치와 태도, 어떤 문화를 연구한 결과 40개국 이상의 국가의 어떤 가치나 태도 혹은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4개의 디멘전을 발견해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홉스테드의 초기 연구예요. 교수님이 알기로는 한 1970년대 정도, 예, 70년대 뭐 아니면 뭐 80년대 한 초나 중반일까요? 한 뭐 그 정도쯤 되는 그 80년대는 한 70년대 정도로 뭐 봐도 크게 잘못되진 않습니다. 초기 연구입니다. 초기 연구. 그렇게 4개의 디멘전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지금 좀 많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강의 동영상 보느라고 좀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아가지고, 그, 남아있는 내용이 조금 있는데, 남아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4가지 디멘전이죠. 홉세드가 다양한 국가의 문화, 가치나 태도를 구분하는 그 4가지 디멘전을 발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초기 연구고, 홉스테드. 그 다음에 홉스테드가 이제 조금 후기 연구입니다. 좀 더 최근에 와서 이제 이 4가지 차원 말고 이제 각 세계 다 많은 국가의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차원으로 2개를 더 제시했어요. 그건 홉스테드의 후기 연구 정도 되는데 그래서 다음 강의 동영상에는 홉스테드의 그런 후기 그 새로 추가한 세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혹은 가치나 태도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차원들로 그 연구에서 발표한 2개의 추가 차원이 무엇인지 그거를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이러한 차원,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차원들, 이런 차원들에 대해서 실제로 각 국가별로 스코어, 점수를 매겼다는 겁니다. 호스테드가 실증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각 국가별로 이러한 4개의 차원에 대해서 점수가, 스코어가 매우 높은 국가.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국가가 있고 또 스코어, 점수가 낮은 국가. 이런 차원에 대해서 특성이 약한 국가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국가별 점수 분표, 국가별 이러한 그 문화적인 차원의 어떠한 매우 강한 국가, 약한 국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홉스테드 연구가 매우 그 중요한 연구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국제연구에서 문화 연구입니다만은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또 이 홉스테드 연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그 각 국가들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좀 새로운 뭐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 교수님이 소개해주고 이 챕터 4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강의 동영상 그 초반에 챕터 4 아까 설명해드린 오늘 그 마저 설명하지 못한 내용들을 좀 추가로 설명하고 그 챕터 5죠. 다음 주는 국제경영 윤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 동영상 보느라고 여러분들 모두 그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번 주 강의 동영상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라도 뭐 복습 메모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강의 동영상 보고 학습하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